김강준 교수님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유민 교수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걸 축구에 이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난 이제 오스트리아 2020년 11월 경험이라든지 저희 이번에 3월달에 일본에 다녀온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금융가위원회 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과 경험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프로토콜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매뉴얼로 작성을 해서 저희 전체 팀 구성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FIFA라든지 AFC에서 다 매뉴얼이 나와 있고 국가별로 이런 매뉴얼들을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일본을 간다 그럼 일본 축구협회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갈 때는 그 국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카타르에서 이번에 열렸었던 클럽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경기를 하러 가거나 혹은 어떤 국가를 우리가 불러들일 때는 이러한 매뉴얼들을 철저히 숙지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인 매뉴얼들을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본 틀을 짜고 나면 그 국가에서 갖고 있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축구 관련된 지침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와 연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로 치면 혹은 질병관리본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국가에서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뭐 애플리케이션 설치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성이라든지 이런 데와의 한라인을 미리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본에 갈 때는 일본 축구협회 응원가위원이 저희 AFC 메디컬 오피서들과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해서 이 후생성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미리 만들어두고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의무분과위원회 내에서도 전문가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강유민 교수님 같은 감염내과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서는 질의를 해서 그 위원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현재 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 매뉴얼 안에 녹여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매뉴얼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수뿐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팀 여러 구성원들이 전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이 프로토콜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큰 경기를 앞두고서는 사전 교육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예방행동 수칙이라든지 뭐 손 씻기 방법 같은 것들을 미리 저희가 사전에 파주에 가서 선수단에게 전체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반복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출국 전 PCR 검사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72시간 전에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출국 날짜가 오늘이라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이후에 검사를 시행을 해서 출국 3일 전 내에 검사를 다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당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오스트리아에 갈 때 요구했었던 서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가는지에 따라서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출입국 관련 서류를 미리 의무국가위원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팀닥터와 해당 트레이너 그리고 협회 쪽에 이러한 내용이 공유가 돼서 사전에 이런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수의 실내 트레이닝 방안을 미리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가격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선수의 운동 능력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코치라든지 트레이너들과의 미리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선수들이 혹시라도 격리를 하거나 실내에서 운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운동하는 방법 등을 미리 팀 코치분들과 논의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팀닥터로 가시게 되면 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친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FIFA나 AFC에서
메디컬 오피서 혹은 하이진 임플리멘테이션 오피서라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팀 닥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FIFA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하이진 임플리멘테이션 오피서라고 하는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거에 대한 자격증을 이제 수료를 했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원격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11월 달에 가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서 이제 저희가 출국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어떤 국가에 저희가 경기를 하러 갔을 때는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지에서 또 교육을 다 해줘야 되는데 현장 상황에 맞는 지침으로 꼭 해야 될 게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량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식당입니다.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는 1인 1 그 좌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형 테이블에서 6명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숙박 및 버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버블을 만들어 둘 거냐, 그리고 숙소에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인원들과의 출입을 어떻게 제한하고 접촉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짜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그 상황이 우리가 준비한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적절하게 현장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건 해당 국가 축구협회의 규정도 있고 해당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역보건소 같은 곳까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관련된 의료 관련된 부서와 사전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일본이면 일본 축구협회에서 우리가 핫라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현장에 가서 하게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체온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 달에 비엔나에서 어떤 확진자를 발견했을 때 이 체온 측정이 2명에 대한 사전 그런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체온 측정을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 국구팀 그 체온 체크에 관련된 파일들은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면 좋고요. 더 자주 하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이 결국 한 번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부터 체온 체크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강조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1번은 무조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손 씻기, 세 번째가 거리두기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경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선수한테, 개개인한테 다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 있는 의무를 담당하는 분들께서 훨씬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스크가 저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이 패션 마스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이 협회 마스크는 경기할 때는 사실은 착용할 수가 없고 이 안에 필터를 하더라도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저희가 얘기하는 아무리 못해도 서지컬 마스크를 하고 그 위에 이 마스크를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만 하는 것으로는 방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는 이왕 하는 거라면 K구사나 뭐 FP나 엔고 같은 마스크를 하는데 이건 이미 협회에 있는 모든 팀 구성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국가대표 지원팀 내부적으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훨씬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코칭 스태프도 동의를 하고 선수들도 이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실외에서도 합니다. 저는 스트랩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하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마스크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때나 식사 중에 놔둘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트랩을 그냥 써서 식사 중에 뒤로 돌려놓고 다시 이제 착용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마스크와 다른 선수의 마스크가 혼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스트랩도 권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갈 때는 이 스트랩을 다 챙겨서 줬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 씻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뭐 아무리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손을 씻고 나오는 선수는 10명 중에 3,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조하게 될 게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는 거고요. 손 소독제를 하는 것은 식당에 출입할 때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팅룸이나 처치실, 저희 트레이닝하는 분들과 함께 트레이너분들과 치료하는 공간, 그리고 의료진을 만나는 이런 공공시설이나 훈련장을 갈 때이고, 세 번째는 개개인의 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지키도록 저희가 공부해야 되고,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도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치료실에 손소독제 관련된 내용을 무조건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앞에다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탈 때 손소독 관련된 걸 꼭 리마인드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손소독과 관련된 부분은 팀 내부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성원이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식사하기 전에는 꼭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있고요. 거리두기 관련돼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1번 위험성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현지의 협조 및 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신 덕분에 1인 1좌석을 저희가 했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었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장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버스에서 이동할 때 기사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사와의 거리두기를 위해서 한 칸, 뒤에 한 칸, 이제 X자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은 비워두고 타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수들도 전부 창가에 앉혀서 적어도 두 칸 이상의 차이를 두고 선수들이 실내 공간 이동 시에 의적접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거리두기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지난번에 이제 저희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 카타르 경기가 있은 후에 첫 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황의조 선수나 이재성 선수나 남태희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세레모니를 할 때 같이 좀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요. 개별 물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훈련 시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근데 경기 당시에는 이걸 저희가 안 챙기면, 이번에 제가 그 경기장에 요즘 들어서 코로나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보러 가면 선수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 그 피치 위에 올려져 있는 물병들을 그냥 막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다 두면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선수가 와서 또 그걸 먹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물병 사용에 대한 부분도 훈련 시뿐만 아니라 경기 시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PCR 테스트가 일단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R 검사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병원같이 퍼실리티가 갖추어져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과 호텔이라든지 하는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춘 PCR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그거에 맞춰서 미리 검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 자체도 굉장히 엄격해지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격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 PPP 같은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검사를 했었던 스케줄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일본에서는 현지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생각했을 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착할 때 안티젠 테스트라 해서 이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건 일본 정부의 공항 입국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따랐고, 그 다음부터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검사에서 물론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잘 끝나서 저희는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문제없이 해서 격리 해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검사 관련된 매뉴얼을 일본에 갈 때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질문을 하셨었던 것처럼이나 아니면 어떤 그 코로나 관련된 계속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언제 하는 게 최적일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상황이라든지 저희의 처한 상황,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협회 차원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선수단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 원칙은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 이틀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경기 이틀 전에 그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검사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매뉴얼을 실행하는 것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맞춤형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 말에 이제 그 엘리트 애틀리틱스를 위해서 코로나19의 RT-PCR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축구의 현황으로 봤을 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는 어찌됐든 저희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확진 판정이 나면 현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팀닥터 분들께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방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치료하고 뭐 심전도 찍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상태가 악화되는지를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이미 강윤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증상 발생 후에 4일째부터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선수들이 이제 현장에서 진료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잘 견뎌내서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이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챙겨주기 위해서는 이런 오염물 이송 카트 같은 것들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호텔에서 도움을 주면 좋은데 호텔도 그때부터는 그냥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오염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식사 같은 것들이나 빨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빨간색 테이프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소독한 다음에 별도 포장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개별 식사 같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생기거나 격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물품 공급,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가글이라든지 뭐 글러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줘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사실은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이거 이제 확진자 방 표시를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실제로 했었던 거고, 혹시 모르게 직원들이 청소하러 오거나 할 때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현우 선수인데요. 제가 확진 판정 받고 이제 14일째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게 뜯는 장면 이러고 울었습니다. 같이 껴안고 울었는데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지식은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선수들이 따라오는 것,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따라오는 것, 협회 관련돼서 팀 구성원분들, 지원 스태프들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굉장히 잘해서 이 사람들이 까먹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협조를 구할 부분도 많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협회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응급분과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데이터도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오스트리아 가셨을 때 이제 저도 그때 이집트 원정을 갔었는데요. 그때 사실 선수 2명이 열이 났었습니다. 3일차하고 일주일 차에 열이 났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코비드 임상 양성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전에 이제 너무나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훈련 후에 열이 난 거여서 특별히 격리는 이제 하루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PCR 키트 검사를 보고 격리 해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유민 교수님 말씀하고 이걸 종합해 보면 바이러스 타이트가 한 5일 정도가 이제 최대치가 되고 최대 14일 차까지 잠복기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열이 날 경우에 그 선수를 만약에 14일을 격리를 한다 그러면 거의 그 피리어드의 경기는 아웃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전력에 큰 차질을 빚을 만한 선수라면 사실 그 부분도 코비드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건데,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여쭤봅니다. 네, 이것도 뭐 사실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발생했었던 문제랑도 다 연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건 정답은 없다라는 게 일단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부분과 축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맞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내과 의사가 있고 그 내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코로나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근거 자료로서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부분은 PCR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라고 한다면 이러한 건강한 사람이 2, 3, 4일 동안 계속적으로 무슨 증상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일시적인 몸살이라든지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 결국에는 그 현장에 가 있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절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경험치가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나고 그 상황이 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인 틀을 매뉴얼화해서 만들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보호 장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 정답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